날마다 새로운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혁. (9월 23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 경선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정치 공작이 존재한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하셨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오늘 기자회견까지 한 입장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시청률이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을 위한 정치에서 정치인과 반려동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혁,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특히 오늘부터는 이벤트 스트리밍을 시작합니다. 유튜브에서 신장식의 신장개혁 검색하시면 맨 위에 신장식의 신장개혁 이벤트 스트리밍 코너가 뜹니다. 이쪽으로 찾아 들어와 주세요. 자,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혁,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개혁 뉴스 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명절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제가 백신 접종 완료자여가지고 네네. 고향인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아,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어떻게 오랜만에 되셨어요? 쉬니까 예.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오늘 출근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저 자꾸 청취자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자꾸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아침에 월요일인 줄 알고 오늘은 과학 코너를 하겠구나 7시 반부터 이러고 왔더니 대통령의 자격이더라고요. 예, 오늘 이벤트 스트리밍 시작합니다. 아밤주랑 같이 합방했고요. 이전에는 TBS FM 채널을 찾아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유튜브에서 신장식의 신장개혁 검색하시면 맨 위에 뜨니까요. 바로 찾아 들어오시기 쉽게 했으니까 많이들 우리 단골 손님들 많이들 들어오시고 다른 곳에도 열심히 좀 퍼날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두 국당이 대장동 의혹 규명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어요. 아까 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권은희 원내대표 두 분이 봉투를 딱 들고 가시던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금 제출을 한 건가요? 네, 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총 107명의 두 야당 의원들이 오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 법률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수사 대상은 먼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시행사 설립, 입찰 등 과정에서 이제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이 있었는지, 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었는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의원은 오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재명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지사 캠프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과 국조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수사는 충분히 해라. 그리고 박주민 총괄 선대본부장은 특검과 국정조사는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과잉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제 사실 야당이 어떤 정치적 현안이 터질 때마다 뭐 단골로 내놓는 두 개의 카드가 특검하고 국정조사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재명 캠프 측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이재명 캠프 쪽에서 뭐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을 공식적으로 고발을 검찰에 그렇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수사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숫자가 안 됩니다. 네네, 네. 이 그렇죠. 수가 좀 딸리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뭐 특검법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그렇고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합의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특검을 하려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의 이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은 당연히 또 국민의힘 쪽에서 받을 수가 없는 카드니까 이게 결국에는 서로 이제 정치적 구호 싸움을 하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알고 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오늘 하루 이벤트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왜 안 받냐 떳떳하다면 받아라 안 하겠다는 것 자체가 비리가 있다는 거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예상되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고발사주 특검부터 하자. 그렇죠. 우린 숫자 된다. 우리 진짜 밀어붙이는 수가 있어.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그 주장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이건 아닌데 싶은 게 빠른 조사를 위해서 특검을 하자라는 얘기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특검이라는 거는 이제 검찰에서 사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미심쩍거나 충분히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판단이 될 때 그때 가서 이제 특검을 추가적으로 카드를 내는 거지. 특검 조사를 하려면은 일단은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해서 그거를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 통과가 되더라도 특별검사를 선임을 해야 되고 그 뒤에 특검 팀을 꾸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빨리 그렇죠. 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예. 특검 인선하는데도 법 통과되는데 시간 엄청 걸리고요. 그다음에 법이 통과돼도 누가 특검할 거냐. 그렇죠. 인선하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박영수 특검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국민의당 쪽에서 추천을 해서 됐어요. 네. 그때는 제3당이 있으니까 네. 1당도 2당도 아닌 제3당에서 추천을 한다라고 해서 특검을 임명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뭐 그래서 빠른 수사를 위해서라면 빠르게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사실은 속도에서는 그게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 요거 안 받겠다. 방귀뀐 놈이 썩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 LH의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계획을 철회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에 한나라당 의원이 관여를 했던 것, 또 지금 화천대유에 국민의힘 관련 인사도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이제 경기 성남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김병우 민주당 의원이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아전 인수, 적반 하장, 후원무치 주객 전도라면서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드리고 싶다고 되받았습니다. 또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덮기 위해 대장동 의혹을 부풀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선 후보 경선뿐만 아니라 국회 역시 대선의 정쟁판이 되는 걸 막겠다라면서 사실상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결국 이건 뭐 특검하고 국정조사는 뭐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결과적으로는 네. 양측이 전부 다 그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 또 서초동으로 가게 생겼어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계속 그래서 평자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결국 최종 판단을 서초동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캠프가 지난 19일에 이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주장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었죠. 그랬죠. 그 사건이 오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제 배당된 사건은 사실 허위사실 유포예요. 네. 하지만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허위성을 규명을 하려면 해당 의혹의 진위 여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사는 진행되게 마련.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좀 엮어서 같이 풀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나라당 인사들이나 혹은 뭐 원유철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재 국민의힘 인사들도 일부 연루가 돼 있고 뭐 이제 몸을 담았던 이제 전력이 있고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들도 연결이 돼 있고요. 굉장히 좀 사안이 복잡하고 어디로 네. 튈지 모르는 상황인데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불안 요소를 잠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특검 법안을 내서 오히려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비판적 시각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도 그 복잡한 배경 때문인 거죠, 이게. 특검법으로 시간을 오히려 지체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국민의힘 그런 쪽에서. 시각이 좀 민주당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축이 있는 건데요. 하나는 말하자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성남시 공공부문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를 비롯한 이쪽 시행사와 민간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시행사가 공공부문에 성남시 쪽에 대가를 주고 특혜를 받았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 관계 안에 이재명 지사가 그럼 직접 관여한 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수사로 가려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소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부분 쪽에 박영수 특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권순일 전 권순일 전 대법관, 대법관. 그다음에 이성문 변호사, 네. 화천대유의 대표이사인, 그다음에 강찬일 전 천화동인에 있는 남 변호사, 뭐 조 변호사 등 해서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쪽 변호사 그룹, 화천대유를 그렇죠. 둘러싼 네, 법조계. 변호사 그룹과 전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 규명될 필요가 있는데, 뭐 하여튼간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이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 사이에 어떤 뭐 대가와 특혜 관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언론상에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의혹은 그렇죠. 있지만 네. 사실로 제기되는 의혹은 있지만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라는 점까지가 오늘까지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 시절에 연정부지사 역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강두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 영어로는 에버그란데라고 하네요. 이 부도설에 휩싸이면서 글로벌 경제 긴장하고 있다. 근데 일단은 헝다그룹이 당장 오늘로 다가온 채권 이자 지급은 예정대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부도는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제 헝다그룹을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1997년에 이제 주로 차입에 의존해서 고속 성장을 해온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거대 재벌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부채 중심으로 성장을 네, 했던 맞습니다. 근데 이후에 무분별하게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면서 부채가 약 356조 원에 달하게 되면서 지금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건데요. 헝다그룹은 오늘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1,400억 원을 막지 못하면 디폴트 부도가 나는 상황으로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네. 일단 헝다는 오늘 다가온 만기 채권이자 약 425억 원을 예정대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늘 당장 급한 불을 끄더라도 남은 이자와 원금 상황 등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요. 29일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3억 원. 연말까지는 하나 약 7,909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요. 내년에는 채권 원금 상환도 있어서 디폴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헝다그룹 파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파산 네. 위기에 따라서 2009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보다 더 큰 글로벌 금융 위기가 도래할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죠. 제가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분들한테 네네. 취재를 해봤을 때 나온 얘기는 약간 지금 위기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일단 과장됐다. 헝다그룹의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97년에 그 IMF 사태를 맞았을 때에 재벌들의 확장하다가 무너지는 양상은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네. 부채 규모가 356조라고는 해도 중국 전체로 보면은 중국 은행들의 총 여신, 그러니까 중국 은행들이 대출을 해준 총
비율의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황다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중국 크네요. 엄청 크죠. 그리고 중국 전체 GDP가 얼마냐면 지난해 기준으로 1년에 15조 달러입니다. 네. 1경 5천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이 그룹이 하나 무너진 게 대단한 일은 아닌데 걱정하는 거는 헝다그룹이 신호탄이 돼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릴까 봐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건데 네. 지금 중국 정부가 대응하는 걸로 봐서는 그 정도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걱정들 하실 텐데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 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헝다가 중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제한적일 생각하는 것이다. 것보다 네.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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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그 결과가 발표될 텐데요. 각 캠프의 호남 승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열린 캠프 전략본부장이자 광주 광산구을 민영배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저녁 잘 되셨습니까? 네네. 잘 보냈습니다. 내내 광주에 계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광주에 있었습니다. 네. 자, 이미 사실은 광주 전남은 투표가 끝났죠. 지금 전북 지역 투표가 예, 오늘까지 광주 하고 전남. 예. 예. 광주 전남 북을 다 합하면 네. 아마 90%쯤 투표가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예. 추석 호남 민심 어떻습니까? 너무 포괄적이죠? 제가 거의 한 너댓새 동안 네. 광주의 현장 분위기를 좀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전북은 제가 좀 특별히 신경을 좀 쓰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쪽은 저희들이 되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북은 확실히 이긴다. 네네. 광주는 조금 이긴다. 네. 전남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한다. 근래 특히 좀 변동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각각 그 전북 연고, 전남 연고 경쟁 후보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이 이런저런 변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을 좀 수행을 해보니까요. 현장을 후보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반응이 뜨겁다. 그 농수산물 시장 같은데 이제 가봤는데 마치 대선 후보가 온 것처럼 네네. 그렇게 뜨겁게 반응들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고 네. 또 저쪽에 GGM이라고 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로 탄생한 네, 이번에 캐스퍼라고 하는 캐스퍼 1호가 예. 출시된 구 공장에 또 가셨는데요. 네. 그때 제가 좀 가봤거든요. 네. 반응이 사진 찍자고 하고 라인에서 또는 쉬고 있는 분들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또 뭐 환호도 하고 박수도 네네. 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후보들 오면 대체로 이러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좀 특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저희는 분위기는 바닥은 괜찮다. 예. 바닥은 좋다. 그다음에 예. 지역으로 보자면 전북은 확실히 이기고 광주는 조금 이기고 전남은 박빙이다. 내지는 예. 접전이다. 이 정도. 예. 그 뭐 여론조사 결과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리고 있고 이 부분은 열린 캠프 이재명 후보 선본에서도 인정을 하는 바다. 예. 자, 그렇다면 유권자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투표율도 그렇게 그렇고. 따지면 예, 그렇게 전남이 따졌을 제일 때 많습니다. 아니, 전남이 제일 많지 않나 해서 전남이 제일 제가 다시 많고 그다음에 여쭤봤습니다. 전북, 그다음에 광주 그 순서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정말 그러니까 오늘 전남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전남에서 조금 약세를 보이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힐 수도 있고 네네. 전남에서 저희가 조금 약진을 하면 네. 전체적으로 꽤 이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네. 홍영표 그 이낙연 캠프 홍영표 의원께서는 네. 40%대 중반 이낙연, 40% 초반 이재명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광주 전남북을 통틀어서요. 통틀어서. 예. 대개 2위 후보가 그 정도 얘기하면 네네. 저희가 아마 40% 후반에서 50% 초반. 안팎일 예. 것 같고 네. 그쪽 후보가 40% 안팎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며칠 지나면 우리 홍영표 의원님이
정확했는지. 좀 과장을 하셨는지 우리 민영배 의원님이 과장을 좀 하셨는지 예, 예. 네 보겠습니다. 뭐 블러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느 쪽이 블러핑인지 한번 아니 이건 보기로 뭐 하고요. 도박판이 아니고 경선판이기 때문에 저는 네네. 블러핑을 할 이유가 없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지금 호남권 경선 물론이고 대선 전체에서도 대장동 논란이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수사하면 다 나와 수사해서 사실관계 밝혀지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유리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네. 심지어 하태경 의원은 이번에 추석 민심은 화천대유하세요 대박 나세요랑 같은 뜻입니다. 이게 라고 오늘 언론에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 논란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큰 방향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우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은 어려울 거다. 예. 그런데 이것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공익에 강한 이재명, 네. 혹은 시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이재명, 혹은 청렴한 이재명 이런 이미지들을 국민들께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수구 언론하고 국민의힘이 죄송합니다. 제가 수구 언론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하는데 그냥 씁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뭐 방법이 없어. 이쪽에서 완전히 지금 묻지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세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진실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을 알리는 거 이게 지금 되게 좀 중요하다. 그런데 선거전에서 보면 네,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프레임에 저희가 갇히는 것이 제일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선거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예. 소위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이 프레임 안에서는 국민들이 다 믿지 않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뭔가가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동산 개발 우선 부동산이라는 소재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익을 뭐 언론에서 엄청나게 부풀려서 보도가 되고 네네. 그리고 여기서 그 얘기는 살짝만 틀어서 보면 이거 뭔가 특혜가 있었구나. 뭔가 냄새가 이렇게, 나니까. 예,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그래서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여론에 이를테면 왜곡 혹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선거전의 특성을 고려하면 저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네. 그걸 그런데, 돌파할 방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 추석을 이렇게 좀 지나면서 보니까요. 네. 아 그렇구나.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게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제 팩트 전쟁, 가짜 뉴스 전쟁, 프레임 전쟁 아마 이 선거판으로 두고 보면 대략 지금 이 사안은 그런 정도 전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팩트 전쟁 그러니까 진실을 추구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이 상황은 저희가 자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짜 뉴스 전선 요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법적 조치하는 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프레임 전쟁일 텐데. 네. 프레임은 어떻게 예, 다른 프레임으로? 국민의힘과 싸움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경선 캠프 하나에서 대응하는 것만 가지고는 역량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돌파하는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 당대표께서 내일 이제 기구를 하시면 네. 이게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네. 저희 당내에서 어떤 후보가 그런 걸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 내 경쟁 후보들 간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자, 그래서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수사는 받겠지만 특검과 국정감사는 받기 어렵다. 박주민 총괄선대본부장이 22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든지 다 받겠다라는 거에서 좀 바뀐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후보는 처음부터 네. 수사는 받겠다고 했고 나는 1%도 그러니까 1원도 그 안 받았다. 과정에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특검과 국감은요. 네. 사안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 과잉을 불러올 우려가 있죠. 자, 이건 정치적 과잉, 정치 논란으로 사실을 가리고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여기서 특검이나 국감 과정에서 나오는 정치 공세 말고 실질적으로 네. 우리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연결돼 있거나 이재명 후보의 무슨 일을 잘못했거나 부조리한 뭐가
일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갑자기 특검거리가 아닌데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이건 완전히 정치 과잉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특검하고 그다음에 대표까지 국정조사 나서서 그렇게 요구서 하셨던데 예, 양당 이거는요. 원내대표가 접수를 했어요. 예. 예, 그랬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언론 지형에 지금 네. 이 문제도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니 5천만 원 자본금 가지고 뭐 내용은 1,100배를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다가가지 않거든요. 네, 네. 실제로 그런 알겠습니다.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대선 과정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간다. 이거 국검이나 국조는, 특검과 국정감사는 특검과 국조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네, 수사는 충분히 해라. 그러나 특검과 국정감사는 정치적인 그럼요. 정치 과잉이다 이거는. 정치 과잉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예, 그래서 자, 원래 한 가지만 원래 더. 이재명 시장이 했던 공익적 접근, 주권자 중심의 접근을 네. 오히려 가리게 되는 거니까 그건 네, 받을 네, 수 없다는 네. 거죠. 예. 자, 아까 당이 전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거는 같이 이 프레임 싸움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MB는 감옥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고 또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SNS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호남 비하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당이 단합해서 이것을 대응할 수 있을지 경선 후에 원팀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뭐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와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막 부르셨는데 예, 예. 우선 네. 저는 그 MB 감옥 이런 얘기는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거론할 가치 없다. 이건 그런 가치가 없고 이런 얘기는 선을 넘었어요. 이건 네.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 이거는 네. 요즘 이상하게 가져가던데요. 네.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에 가깝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동 사건을 대하는 그 캠프의 몇몇 인사들을 염두에 두고 네. 한 말이지 네. 우리 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이 아니라 호남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예. 호남 비하하고 지금 이 수박 발언이 도대체 연결고리가 히읗자도 호남이 호자하고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도대체 왜 이게 호남 비하 발언이죠? 그래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선 불복 같은 것을 미리 예측하는 건 정말 이건 프레임을 그렇게 걸고 가려고 하는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절대적 원칙의 문제를 그렇게 네.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네. 그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아주 극적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네. 실제로 저는 경선 불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당이 이걸 가지고 무슨 나중에 원팀이 안 되면 어때라고 하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 연달아 있는데요. 이번에 자, 결선 투표를 가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할 분수령. 이번 호남 선거다. 10월 3일 2차 선거인단 선거다. 10월 10일 3차까지 가봐야 한다. 언제로 보십니까? 저는 일 아니면 인데요. 이란이문이 3차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요. 그런데 네네. 아마 호남에서 네. 호남 그 유권자들이 되게 특히 저희 민주당 당원들이 전략적 판단이 되게 잘하는 분들이라고 지혜롭게 하는 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호남에서 동선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호남이 그동안 추구해온 광주 전신, 호남 정신, 개혁의 강도를 잘 실천할 수 있느냐. 네네.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거의 판가름을 내주시지 않을까, 결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판가름을 내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재명 후보의 호남 필승 전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낙연 캠프에서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광주 동구 남구 을 출신 국회의원이신 이병훈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병훈입니다. 네, 이번 호남의 선택이 민주당 경선 판도를 사실상 결정지을 것으로 본다.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네네. 네네. 자,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호남의 판도는 무조건 이긴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홍영표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40% 중반의 득표로 이재명 지사를 앞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셨는데 현장 체감 지수는 어떠십니까?
그 민주당의 경선 흥행이 어찌 보면은 그게 이제 본선 경쟁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경선 흥행을 위해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판이 커져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체감 지수는 네. 불안한 후보보다는 안정적 후보가 이겨야 본선 경쟁력이 있다. 지금 최근에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예선에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다. 네. 보는데 오늘자 참 유의미한 또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이게 오늘 그 MBN과 매일경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서 오늘 발표를 한 건데, 네.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4% 차 오차 범위로 이낙연 대표가 30%를 획득을 했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 이제 전국적인 것이고, 광주 전남북에서 호남에서는 오히려 10.6포인트 차로 이깁니다. 네. 이낙연 후보가 49.7%, 이재명 후보가 39.1포인트가 나왔어요. 네.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추석을 지나면서 나오게 된 겁니다. 네네. 그 앞서 민영배 의원 인터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영배 의원께서는 전남북과 광주를 나눠서 전북은 확실히 이긴다. 광주는 조금 이긴다. 전남은 박빙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쪽 캠프에서 쓰는 말이고 그러게 되기를 바라겠다는 바람의 것이고, 저는 이제 데이터를 놓고 말씀을 드린 건데, 네네. 저는 이제 최소한 10포인트 이상은 호남에서 이길 것이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체감 지수들을 제가 근거를 가지고 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저는 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었어요. 네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마 10포인트 이상은, 미니멈 10포인트 이상은 호남에서 권리당원하고 경선 선거인단 있잖아요. 네네. 이걸 합쳐서 그 이상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병훈 총괄 부본부장님, 이낙연 대선 캠프 총괄 부본부장님 예상에 따르면 결선 투표를 이낙연 후보가 은메달로 진입을 하느냐? 결선 투표를 당연히 간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아니면은 결선 투표 가기 전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합니까? 지금 1차 때 11만 병의 표차가 났거든요. 네네. 1차가 이제 대구, 충남, 대전, 강원, 대구, 경북, 합쳐가지고 그렇게 됐던 건데, 그때는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었고, 그때 여론의 추이도 별로 안 좋을 때였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여기에서는 최소한 표차를 극소화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선으로 올라간다. 결선에서 성과가 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요. 네. 역대 대통령 선거가 어쨌든 민주당은 호남이 본산인데다가 호남이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표차를 저희들이 획득을 해서 3차에서 마지막 결전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차라고 하면은 10월 10일 3차 국민선거인단 이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때 여기서 역전을 하고 결선 투표를 갈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예측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병훈 부본부장님께서는 굉장히 이 상승세다. 근데 이게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배수의 진을 친 것이 여론에 영향을 좀 상당히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일부 영향이 있다고 보여져요. 네네. 뭐냐?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낙연이 달라졌다. 이낙연의 결연한 의지의 소산으로 그 국회의원직 사퇴이지 그게 뭐 전체적인 영향은 아니고요. 네. 전체적인 판도가 이게 지금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 후보가 그 지금까지는 여론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가면서 이제 성남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은 예선에서 본선에서 이게 불안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 대장동 관련해서요. 대장동 의혹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캠프 입장을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국민과 당원께 설명해라 라는 입장이시고,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했던, 그리고 국민의당이 오늘 뭐 조사 요청서까지 다 냈던데 국조, 특검과 국조는 반대한다. 이게 지금 이낙연 캠프 입장 맞나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성남의 화천대유 사건이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네네. 이제 문제 제기는 네. 언론에서 각 언론에서 지금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보수 언론이 그랬다. 보수 언론을 편들어 가지고 한다. 또 국민의힘과 같이 간다. 이런 판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네. 전혀 아니죠. 네. 동아 언론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가 되니까 저희 캠프에서 이걸 정확하게 밝혀라. 밝히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한테 밝혀라. 그건 아니죠. 네.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자 적어도 공정경제에 어긋나고 부동산 투기 세력을 척결하는 게 우리 당의 기본적인 강령이고, 또 이재명 후보 그 평소에 많이 주장하셨잖아요. 네네. 의원님. 이런 것을 국민과 당원한테 설명하라는 것이지. 예. 의원님. 이 엄청난 특혜 의혹을 우리한테 설명하라는 건 아니죠. 예. 우리 국민과 입장은 당원께 뭐냐? 설명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렇게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특검과 국정조사는 반대한다라고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 몇 차례 본인 스스로는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설명되지 않은, 즉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이건 말씀이죠. 이건 네네. 엄청난 특혜 의혹입니다. 예컨대 지금 민관으로 해서 공영개발 형태를 취했지 않습니까? 네네. 공영개발 형태를 취하게 되면은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그건 성남시장 산하에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면은 이건 개발업자들은 다 합니다. 첫째, 인허가고 도시계획 하는 인허가 부분은 공영개발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요. 네네. 두 번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땅 작업 있잖아요. 땅을 인수하는 거. 예예. 땅을 인수하는 지주들 설득해서 70%만 땅을 예. 70%만 거. 주민이 예. 동의하면 30%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거 민간은 못 합니다. 네. 요것도 그러고 예. 세 번째, 거기에서 지금 민간이 들어온 것이 뭐 화천대유에서 겨우 3억 5천을 투자한 사람들이 4천억을 받아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회사 화천대유는 또 땅을 아주 싼 가격에 불화를 받아가지고 2천억에 또 흑자를 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 국민들한테. 저희들은 이제 같은 민주당 경선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절제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수사를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수사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건 경선 끝나고나 수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 어쨌든 수사의 속도는 높여서 국민의 의혹을 최대한 밝혀내라. 네. 첫 번째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특혜가 있다라고 예. 특혜 의혹이 있다. 뭐 특혜가 있다라기보다는 특혜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나름 이재명 캠프 쪽에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영개발해가지고 상당한 뭐 1,800을 받고 나머지를 돈을 받아가지고 민간이 할 때보다 이렇게 많이 환수했다. 네네. 보통 개발하면요. 네. 기부채납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네. 기부채납이라는 제도가 있고 하나 지금 공영개발해가지고 들어오는 돈보다 민간의 특혜가 훨씬 크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 입장은, 우리 네. 캠프 입장은 네. 같은 당이다 보니까 이걸 뭐 이제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는 얘기를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수사의 속도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본인 자체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라. 저희들이 볼 땐 납득하기 곤란한 것들, 일반 국민의 네네.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이 알겠습니다. 때문에.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수박이
일베에서 호남 비하 용어로 사용됐다면서 자제를 촉구한 바가 있어요. 이게 수박이라고 하는 말이 호남 비하 발언 맞습니까? 일베 표현이거든요. 일베에서 쓰던 용어가 옛날에 이제 호남을 지칭할 때 홍어를 지칭을 하다가 예. 5.18 희생자들을 지칭할 때 이걸 이제 멸칭을 하게 된 것이 수박이었어요. 근데 수박이라는 용어를 일베에서 계속 쓰던 말들을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 페이스북에 본인이 직접 썼어요. 수박 기득권자들이다. 아니 네.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차별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강령과 어긋나는 이 표현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런 오해를 살 표현을 왜 쓰느냐. 그런데요. 말아달라. 의원님. 요거는 하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 그다음에 어제 저녁 보도하고요. YTN하고 한국일보에서 일베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그게 호남 비하 발언으로 최근 몇 년간 사용된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팩트체크 기사는 나왔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베에 쓰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최근 한두 달 사이는 안 쓰는 표현이죠. 아, 최근 한두 달은 안 그전에 썼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일베에서 썼던 겁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네네. 이 기소적 캠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 그런 뜻은 아니다. 관용어로 썼다. 그럼 관용어가 뭐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표현한 것이다. 예.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건 색깔 논쟁입니다. 네. 겉은 파란색인데 안은 빨간색이다. 그럼 빨갱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민주당인데 국힘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바로 그 점이죠. 국민의힘. 그 취지로 보이는데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말이죠. 네. 꼭 윤석열 후보하고 논리가 좀 비슷해요. 말이란 게. 윤석열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다.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네. 손발로 하는 것은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기술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네네. 그러면 손발로 하는 노동자들은 무시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마치 이런 식의 대권 후보가 이렇게 차별하고 계층을 차별하고 지역을 차별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시간이 약 한 30초. 사람이 불쾌하면 불쾌한 겁니다. 네.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호남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호남은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전략적 선택이란 것은 될 사람을 찍어준다라고 그렇게 호남을 비하해서 표현하면 안 됩니다. 호남은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네네. 호남의 전략적 선택은 제가 볼 때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 네. 야당이 기다리는 후보가 아니라 야당이 기다리는 후보가 아니라 네. 야당이 두려워하는 후보. 또 불안한 후보가 아니라 안정적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본선 이낙연 경쟁력이 있는 이낙연 후보를 선택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병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이병훈 의원님이 언급하신 여론조사는요. MBN과 매일경제가 RN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22일 2일간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지금은 참 좁고 작아져버린 고향집 골목길에서 우리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를 목청껏 외치며 놀았습니다. 숨바꼭질, 딱지치기, 구슬치기, 다방구, 비석치기, 자치기, 주먹야구, 골목길 구석부터 슬그머니 어둑신이가 내려앉고 저녁 먹어야지라는 말이 길게 골목길에 들이올 때까지 함께 놀거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 골목길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10대, 20대는 인스타그램에서 40대 전후는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코로나까지 겹쳐 올해 대학을 입학한 제 딸도 과 동기들을 아직 다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SNS에 있습니다.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이스북 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 10대 여성들에게 타인과의 비교에 따른 열등감을 자극하여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 등의 조사 결과를 숨겼고 오히려 갈등 조장 알고리즘을 확대 적용했다는 탐사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골목길 놀이는 사라졌고 요즘 친구를 만나는 SNS는 열등감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세상.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내일을 이렇게 놓아둬서는 안 된다.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골똘했던 신장식의 추석 연휴였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세 연휴 동안에도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 특검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지사 측에선 정치적인 공세라고 맞섰는데요. 앞서 오늘 오전에는요, 더불어민주당 강두구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왜 기자회견을 열었는지 그리고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두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두구입니다. 네네. 안양 만안 출신 의원님이시죠? 예, 안양 만안구가 제 지역입니다. 네네. 오늘 기자회견도 하시고 SNS에 지난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반박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글을 올리시기도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쭉 글을 보니까 예. 이재명 캠프 소속은 아니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정세균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기 전까지 정세균 후보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당 대표 선거 때는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지난 당 대표 선거 때는 이낙연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낙연 대표 지지 선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이낙연 캠프도 아니고 또 이재명 캠프 쪽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와 지금 특별한 정치적 그 연관관계가 있지도 않은데 제가 이제 경기도 의장하고 그럴 때 또 그럴 때 한두 번 본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될 때 경기도의회 의장 그다음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에 연정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예. 예. 제가 대장동 개발 당시에 경기도의 의장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소위 5,500억 그 개발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수될 쯤에는 경기도 연정 부지사였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 LH가 구조조정을 할 때 그때 우리 안양 만안구의 냉천지구랑 안양 구동도 공영개발이 취소됩니다. 충남 대장동이랑 같은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취소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장 부지사 할 때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부지사 끝난 다음에 경기도의 그 경인방송이라고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패널로 참가를 했는데 그때 요 대장동 관련해서 그 키워드가 요 하나로 40분짜리인가 제가 패널로 참석한 적이 있어서 두루두루 관심이 연결되고 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터지면서 이거는 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SNS에다 올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건 내가 아는 사실과는 너무 다른데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취지셨네요.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이거는 단적으로 보면 정치적 어떤 의도가 있는 여론몰이다.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어떤 걸 보고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이요? 예. 저는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번 사태를 제가 초기부터 한번 복귀해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고 그때부터 국민의힘 장기표 후보가 무차별 의혹 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기표 후보가 의혹 제기를 한 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에 취업해서 잘 있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서 사과했죠. 두 번째는 대장동 개발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그것도 이상하네요. 예, 그것도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예. 세 번째는 신생업체에 특혜를 주었다. 이 세 가지인데 네네. 세 가지 의혹이 특혜를 줬다라는 부분은 지금 이낙연 후보 캠프의 이병훈 의원님도 특혜를 줬다. 그래서 더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병헌 의원의 인터뷰는 못 들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를 줬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 제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고요.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침에 뜰에서 소위 말하는 성남의 뜰 관리회사를 선정할 때 네. 그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그때는 예를 들면 성남시나 성남도시공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아침에 뜰에서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성남의 뜰. 예. 예, 성남의 뜰에서.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강득구 의원님께서 이렇게 기자회견 때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명의로 2015년 2월 13일 날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고 이 공모 공고에 따라서 한 달 뒤에 2월 24일 날 공모 공고를 내고 13일 날 공모 공고를 내고 3월 27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의 계약이 아니라 사업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공모의 결과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2015년 2월 13일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지침서를 보면 신설 법인인 SPC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절차와 그 조건대로 한 겁니다. 네. 예. 절차와 조건대로 한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다른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소위 SPC 특수목적 법인이죠. 특수목적 법인이 만들어졌는데 이 특수목적 법인 이거 왜 만들어진 겁니까? 이거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성남의 뜰이 성남의 뜰은 왜 만들어진 거냐? 우리 진행자님이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PFV는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네, 서류상의 회사요. 페이퍼 컴퍼니죠. 네. 그리고 자산 관리는 자산 관리자에게 위탁을 합니다. 자산 관리회사는 화천대유고요. 그렇죠. 말하자면 PFV는 이사회고 실제 사업 추진은 그 소위 말하는 자산 관리회사가 하는 겁니다. 화천대유의 설립 목적은 당연히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 사업이 그렇듯이 자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성남의 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SP사를 설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성남의 뜰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 안에 이런 SPC 성남의 뜰 같은 그건 이름이니까 성남의 뜰 같은 SPC를 만들어라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성남의 뜰을 포함해서 세 개의 컨소시엄이 들어가는데 거기 다 그 SPC사가 들어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러니까 원래 공모 절차에 있는 거다. 공모 기준에 있어서 만든 게 성남의 뜰이다. 그러니까 왜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된 회사한테 특혜 준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이거는 공모 절차에 있는 거다라는 말씀. 그런 거죠. 공모 절차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화천대유 지분이 1%밖에 안 되고 5천만 원밖에 출자를 안 했다. SK증권까지 포함을 해도 3억 5천밖에 안 되는데 다 합쳐서 화천대유와 SK증권을 다 합쳐도 3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이 두 군데를 합치면 한 4,500억 정도 돈 받았다. 특히 화천대유는 3년 동안 580억 원 가까이 배당을 받았는데 이거는 1,000배, 10,000배 수익률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자본금은 자본금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자본금이랑 우리가 예를 들면
투자금을 혼동하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자본금과 투자금은 당연히 별개입니다. 네네. 마치 예를 들면 이걸 혼용해서 자본금 5천만 원으로 1000배, 11만 배의 이익을 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하는데 네. 사실은 이건 아니고요. 네. 그 하천대유 쪽은 자신들이 순차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약 350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네. 내가 보기에는 전 그 수사에 들어가면 자료가 다 나올 겁니다. 그죠? 네네. 350억. 예. 그렇게 350억. 그러니까 이제 사업 협약 이행 보증금 약 72억. 네. 각종 인허가 용역비 125억. 예. 그리고 자산 관리 및 사업 관리 수수료 약 95억. 뭐 기타 58억 그래갖고 350억이 들어갔다고 제가 얘기 들어갔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그 금융기관들의 PF 대출금이 7천억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한 연대 보증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네. 연대 보증도 화천대유에서 다 했죠. 그렇죠. 7천억을. 예. 그러니까 예. 만약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거나 뭐 힘들어졌으면 어떻게 보면 파산하게 되겠죠. 네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이러면서 큰 예. 수익을 내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우리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네. 이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니야? 과도하다 이렇게 심정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네. 어쨌거나 그 당시에 그 아침에 뜰 성남의 입장에서는 예. 아침에 성남의 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고민하면서 리스크가 크지만 네. 투자를 한 거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과도한 수익을 올리게 된 거죠. 네. 저도 이거는 과도한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도한 수익이지만 이것은 어떤 특혜나 특별한 사업 구조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긴 거다라고 그런 하는 거죠.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아까 말씀 중에 LH를 통해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이 대장동도 그렇고 우리 강득구 의원님이 이전에 도의원으로 있으셨던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랬다가 공영개발 즉 LH를 통한 개발이 좌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당시에 왜 LH에서 직접 개발을 하지 않고 대장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강 의원님 지역구 쪽도 그렇고 이 LH 공영개발이 중단된 이유는 뭔가요? 제가 그 당시에 그 LH 사장으로 이재영 씨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그 이재영 씨가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해서요. 네. 제가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제가 경기도의원 할 때 소위 말하는 그 도시기획위원회 피감기관이라서 저랑 인연을 맺어서 네. 제가 그분이 그 LH 공사 사장일 때 네. 제가 면담 요청을 해서 다른 사람은 잘 안 만나줬는데 네. 저를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예를 들면 우리 안양 같은 데는 10년 이상 예를 들면 어쩌거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정돼서 네. 사람들이 이 공영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상당히 실망이 빠지고 그 당시에 집단적으로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재영 그 당시에 성남 경기 LH 사장이 네.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한 150조 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요. 그래서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쨌거나 좀 부채도 갚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장동도 똑같은 경우로 사업 취소가 된 겁니다. LH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LH로부터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근데 그렇죠. 또 보면 2009년 10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LH는 민간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 기업이 이익이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 그다음에 2009년 10월 8일 날 이지송 당시 LH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혹시 LH가 당시에
대통령의 LH와 관련된 정책 때문에 대장동 사업이나 지금 우리 강 의원님 계셨던 그 지역구 사업을 포기했던 게 아니냐 이런 해명을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했어요. 예. 충분히 이제 그럴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여지가 있다. 근데 LH는 사실은 일면 임대 아파트 포함해서 네. 공공 주거 복지라는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되죠. 네네.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이 LH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그 성남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씨요. 네네. 나중에 그 동생이 구속됐죠. 예, 구속됐죠. 예. 여기 공식적으로 국감 때 네. 예를 들면 이 사업은 대장동은 공영개발하지 말라라고 국감 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신영수와 관련된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전형적인 토건업자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통해서 그 토지의 가치를 올려서 그 이익을 창출하고 네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이런 사람들을 이겨내고 공영개발을 했다라는 것.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정받아야 되지 이걸 갖고 예를 들면 마치 예를 들면 뭔가 의심이 있는 것처럼 물론 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네. 본질은 어디에 두고 지역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거. 본말이 네네. 전도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네. 우리 신장기 변호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지방자치가 없었다면 이 명박 대통령의 논리대로 또 신영수 전 의원의 논리대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네네. 민간 사업자가 토건 세력이 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5,500억 성남시에 간 돈도 고스란히 예를 들면 민간 시행업자들한테 돌아갔을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지방의원 출신이라서 역시 지방자치가 없었다면 5,500억도 그 공공으로 환수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재명 지사 아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론을 호도하고 이게 만든 건가요? 네, 자. 그 당시에 대장동 사업 당시에 경기도 의회 의장이셨고요. 예. 연정부지사로 일하셨던 우리 강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단골 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장식의 신장기업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27일부터 5분 더 빨리 맛깔나는 시사 밥상이 차려집니다. 앞으로 저녁 6시 6분부터 신장기업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FM 95.1MHz 또는 TBS 앱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팟캐스트는 신장식의 신장기업 검색하면 바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 5분도 놓치지 마세요. 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언제나 어색한 상근 장원 급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좀 지났는데도. 네. 입에 잘 안 붙죠. 네,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유의 달인은 마음에 드세요? 아, 예.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좀 담겨 있는 별명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만난 것 같은데 그 연휴 끝에 다시 보니까 진짜 하루 만에 만난 것 같은. 지난주 목요일 날 같이 방송하고 금요일 방송하고 끝나고 이제 쭉 있다가 이제 만나니까 진짜 어제 헤어지고 주말을 좀 길게 보냈더니 또 만난 것 같은.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2주의 말을 어떻게 뽑아야 되나 사실 우리 제작진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밥상머리에서 있었던 말을 뽑아야 되나 뭐. 장재원 의원, 하태경 의원이 들었다는 화천대유 하세요? 뭐 이런 말을 뽑아야 되나? 근데 그런 말을 진짜 들어보셨어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사진 같은 걸로 해서 캡처해서 그걸로 이제 추석 인사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를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기사를 통해서 보든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좀 보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들이 참 재밌는 말들이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난 지금 백수, 무직, 성렬이 형님이라고 해.
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말인데요. 자, 먼저 준비된 음성부터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형이라고 그래, 그냥 그때 해먹지. 형수님한테도 해주세요. 이렇게 요리 자주. 해야 안 쫓겨나고 살지 않겠네. 나를 공격해주면 지지율이 올라가. 네네네. 저기 우리 굉장히 비밀 속에 있었던 형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어요. 이게 집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네, 맞습니다. 네네. 이 맞습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정 기자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말이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에 출연을 했었고 이번 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다음 주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차례로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이 화제가 됐는데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을 좀 보면 뭐 아까 들으셨던 대로 뭐 나는 지금 백수다, 뭐 검찰총장 그만둔 지 오래됐다, 뭐 성렬이 형이라고 불러라, 뭐 이런 등등의 말을 남겼고요. 뭐 랩을 시키니까 랩을 하기도 했고 또 뭐 힙합식으로 좀 모자를 쓰기도 했고 어쨌든 좀 권위적인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좀 친근함을 강조하려는 좀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뭐 또 어떤 방송 내용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방송 전편을 다 보진 못했고요. 이제 워낙 짤이라 그러죠. 네네. 잘라서 짧게 돌아다니는 클립을 좀 많이 보고 기사가 하도 많이 떠서 마치 본편 다 본 것 같은 기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보면 요리하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뭐 계란말이 등을 본인이 혼자 산 경력이 좀 있어서 요리를 좀 한다라고 하면서 윤식당이라면서 요리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설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자 내가 말하는 사람은 인사권자가 아니고 충성의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다.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어도 충성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애티튜드 문제, 태도 문제에 대해서 도리도리, 자, 그리고 쩍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지 몰랐다고 해요,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게 됐고 고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분은 사실은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턱을 좌우로 들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면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턱을 이렇게 좌우로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딱 됩니다. 네. 그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위에 분들 중에서 아랫 사람들한테 일 시킬 때 턱으로 가르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 해봐, 그거 이렇게 뭐 그래서 그런 것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어요. 뭘 닮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뭐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닮고 싶은 부분이 있느냐, 좀 경쟁 후보들에 대한 뭐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깡을 닮고 싶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꼼꼼함을 강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나에게 추미애란 이 물음에. 네, 그거는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죠. 이제 손에 좀 전기 오는 거, 전기가 좀 오르는 거. 짤짤이 쇼에서도 뭐 비슷한 거 하고 계시죠. 네, 토끼기를 하고 있죠. 저희는 이제 과학적인 건 하지 않기 때문에 귀여운 거 합니다. 전기가 살짝 오르는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데 나에게 추미애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적 없다. 추미애 장관 때문에라고 대답했는데 거짓말로 그 기계가 판명을 해서 전기가 오르는 모습이 웃음을 좀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기계가 나름 신뢰도가 있나 봐요. 네네. 토끼기를 굉장히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짤짤이 하시면서. 예. 그 사실 정치인들 예능 출연이 이번만은 아니죠. 이전에도 정치인들 역대 대선 후보들의 예능 출연 어떤 게 있었죠? 저도 뭐 몇 가지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뭐 일단 과거에 이제 1996년에 그 MBC 이경규가 간다에서 이제 김대중 후보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서태지를 꼽아서 이 젊은 층들에게 좀 많은 인기를 좀 얻었었고 그리고 2009년에는 그 MBC 무릎팍도사의 그 안철수 당시 이게 기폭제가 됐죠,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지지율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2012년 그 SBS 힐링 캠프에 이 문재인 그리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등장을 해서 관심을 끌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도 성남시장 시절에 뭐 선거 때는 아니었지만 그 SBS 예능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또 인기를 끈 바도 있었습니다. 네, 자 올해 대선 후보에게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이런 프로그램 한번 나가봐라. 짤짤이쇼 빼고 얘기하세요. 저는 이 토크 프로그램 같은 경우,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편집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곡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치인에게 못 봤던 모습, 몸을 쓰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스트리트 정치인 파이터 뭐 이런 식으로 좀 각색을 해서 댄스는 할 수 없고 뭘 해야 되나 거기서. 그냥 아저씨 춤이라도 보여주고 그냥 소탈한 모습. 네. 네, 뭐 후보 개인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만큼 예능 출연 통해서 인간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건 환영하지만 이게 또 사실은 흔히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따옴표 치고 방송국 놈들 하면서 이제 편집의 마술이 또 누군가에게는 더 유리하게 누군가에게는 조금 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편 예능 출연에서 제일 지금 그 땅을 치고 있을 분은 홍준표 후보죠. 네. 예능 출연 결정할 때까지는 3위까지만 한다. 네. 그래서 사실 그 SBS 이 방송이 방영되기 전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이 출연자의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정했느냐 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 기준으로 잘랐다라고는 하지만 이 지지율이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도 있는 게 지지율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발 기준이 뭐냐. 차라리 다 각 당의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한 명씩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차라리 부르든지. 경선 중에 이제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이렇게 몇 명만 불러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겠느냐 좀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 점들을 좀 그리고 시기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3명인데 왜 하필 추석 날은 윤이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냐라는 얘기 등등등 하여튼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시고 편집된 모습보다는 또 그분의 말이나 정책이나 이렇게 실제 솔직한 모습들을 더 많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후보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비장합니다. 힙합의 숭고한 정신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힙합 갤러리의 성명입니다. 누가 힙합의 숭고한 정신을 더럽혔나요? 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퍼 노엘이 지난 무면허 운전에 이어서 이 경찰관 폭행한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한 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힙합 갤러리가 노엘 스스로 힙합계에서 퇴출하라는 성명문을 지난 2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노엘은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두각을 나타낸 아티스트로서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팬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겼으며 힙합계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켰다. 더 이상 노엘이 힙합의 숭고한 정신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스스로 힙합계에서 퇴출하기를 바라며 수사사법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힙합계에서 스스로 자퇴하라라고 하는 얘기고 일벌백계 하라 이런 얘기네요. 자, 이것만 갖고는 뭐 두 차례 걸친 음주운전 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래퍼 노엘 어떤 사람인가요? 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도 유명하죠. 이 본명은 장용준 씨고 2017년 이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중의 이제 얼굴과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랩을 해가지고 유명해지신 분이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방송 출연 중에 이제 과거 성매매 시도 흔적이 드러나서 물의를 일으켰고 또 이후에 이제 미성년자로 이 술 담배를 하는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좀 과거 행적들이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장용준 씨는 바로 이제 방송에서 하차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은 지난 2019년 9월 그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이거 유명했죠. 운전자 바꿔치기. 를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기소가 됐고 지난해 6월에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또 지난해 4월에는 또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으나 합의가 이루어져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캐로 좀 돌아오셔서 변호사로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아무래도 가중처벌이 좀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혹시라도 이 실형 가능성이 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쌍집은 어려워 보여.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집행유예와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또 집행유예를 받는 거는 보통 쌍집이라고 하는데 쌍집은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 집행유예 중에 실형을 받게 되면은요. 이전에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전 집행유예가 1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죠. 그러면 징역 1년 6월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번에 본형을 받으면 1년 6월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두 개의 범죄를 전부 다
유예됐던 형을 집행하게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이건 뭐 실현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봐요. 음주 우면허에 네.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 그다음에 음주 단속을 거부한 거기도 하고 경찰을 때리기도 했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신기한 건 어느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까라고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술이 많이 만취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은 유치장에서 술 깰 때까지 그냥 재워요. 유치장에서. 네네. 근데 유치장에서 너 집에 가서 술 좀 깨고 와 하고 내보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일 자체가. 하더라고요. 예. 예. 유치장에서 술 깨고 바로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가서 술 깨고 다시 조사받으러 와 보통 이렇게 안 해요. 네. 그 어머니가 경찰서로 오셔서 신원 확인이 돼서 도주 우려가 없고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일단은 풀어줬다라고 경찰은 해명을 했는데 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 주변에 가족들이 찾아와도 이 신분 확인이 됐다고 풀어주는 일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맞아요. 뭐 이게 불법이 풀어준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운용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행상 그런 게 굉장히 네. 드물다. 네. 근데 관행상 드물지만 이렇게 법전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셨다. 네. 모든 국민이 그렇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왜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까에 대한 추측 보도였는데요. 네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측정 거부도 같이 처벌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강화가 안 돼서 오히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처벌이 좀 수위가 낮아질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거부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네네. 노예 씨도 그런 것 아니냐라는 또 추측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 법률 전문 하긴 뭐 굉장히 법률 전문가세요. 경험이 또 있으시니까. 예, 현장 법률 전문가세요. 자, 그다음에 음주운전 외에도 온라인에서 막말 논란도 있었죠. 네, 지난 10일에 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음악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의 음악을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글을 캡처를 해서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XX들이 인터넷에서 센 척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받는 분들을 좀 비하하는 듯한 좀 그런 발언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그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대깨문이다. 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좀 비하하는 용어인데 좀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한번 됐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이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반항심에서 그러는 것인지. 래퍼의 스웩? 그러니까 힙합에서 자퇴해라 이런 얘기 나오는. 네. 스웩이 개인적으로 그냥 멋을 부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어긴다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게 스웩은 아닙니다. 불법 스웩? 네. 일리걸 스웩. 네. 역시 네. 영문과. 또 이게 감출 수가 없네요.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공개된 장씨 재산은 4,900만 원인데 벤츠 등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타고 있던 게 이제 벤츠 차량이었는데요. 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 연예부 기자 이진호 씨가 이번에도 벤츠 난동 장재원 아들 재산 얼마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그 영상 내용을 보면 장 씨가 사고 당시 타고 있던 차가 벤츠 E클래스로 시가 7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장 씨의 재산을 한번 알아봤다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원 재산 정보를 통해서 가족들의 재산도 다 공개가 되니까요. 장 씨의 재산을 확인해 보니까 2018년 공개 당시에 19세이던 장 씨의 재산 총액은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1년 공개된 장 씨의 재산은 4,900만 원으로 19세 때보다 더 줄었어요. 현재 무면허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도 4,900만 원이고 리스나 구매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번에 사고를 낸 벤츠를 몰기엔 어렵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대체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외제차를 못 잃고 벤츠만 자꾸 몰고 다니는지 의문이다라고 의혹 제기를 한 것이죠. 이런 벤츠 스웩, 네. 일리걸 스웩, 네. 참.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버지다 이런 걸 떠나서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오늘의 장원급제를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윤석열 후보가 난 지금 백수 무직 형이라고 해 형. 서결이 형이라고 해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네.
그다음에 하나는 힙합의 숭고한 정신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예. 자, 하나씩 선정해 주시죠. 저는 이 두 번째 힙합의 숭고한 정신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힙합 갤러리의 발언을 좀 꼽고 싶은 게 네. 사실 뭐 힙합퍼라는 게 힙합 뮤지션이라는 게 어디에 뭐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돼서 자격증을 얻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형성된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나가라고 퇴출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은요? 네, 뭐 저도 한 명의 말보다는 이 집단 지성에서 비롯된 말이 좀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 네. 힙합의 숭고한 정신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입니다. 힙합의 숭고한 정신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힙합 스웩이 좀 있으시네요, 변호사님. 자, 오늘 살짝 더럽힌 거예요. 상근 장원급제는 일리걸 스웩을 보여주셨던 래퍼 노엘 그리고 힙합 갤러리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위한 정치 김윤철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뭐 방송하고 연휴 주말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나는 느낌이에요. 긴 주말을 지내고 나서.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정치인과 반려동물. 네, 이 관계의 수사, 의미 이런 걸 좀 이제 이게 도대체 대통령 자격이나 역량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이런 걸 좀 짚어보자 뭐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본 반려동물과 정치인이 같이 찍은 사진 중에는 가장 최근에는 그 김영우 전 의원이 최재형 캠프 해체 선언 이후에 강아지를 안고 반려견과 함께 정치 참 묘하다. 무슨 의미일까? 좀 궁금했어요. 그 원래 최재형 후보는 대표적인 고양이 집사. 고양이 집사 왜 집사라 그러는지 아시죠? 네네네. 그럼요. 밭으로 모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재형 후보의 캠프가 해체되면서 묘하다. 캠프는 해체됐지만 그래도 계속 간다, 묘한다, 이게 묘하다 이런 이제 동사 의미도 있고, 참 정치 묘하다. 뭐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캠프 해가지고 하면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또 아니네. 뭐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 굉장히 이제 그런 여러 다의적인 의미에서 그런 사진을 찍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만큼이나 반려동물을 메신저나 동반자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반려동물 직접 키우는 대선 주자들 상당히 많은데 아까 최재형 후보는 고양이 집사다 이랬고 굉장히 많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 한 7마리? 그러니까 우리 댕댕이 강아지 한 4마리, 고양이 저기가 3마리 이렇게 키우신대요. 네네. 7이라는 행운의 숫자에 굉장히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좀 눈여겨볼 것은 우리 윤석열 후보는 이 유기견을 이렇게 이제 입양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 이렇게 사회실천 프로젝트 하면은 유기견 문제 상당히 많이 이제 주제로 다루거든요. 실제 이제 법적으로도 개선될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런 이제 유기견 입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권장하죠. 매매하지 말고 입양해라. 그렇죠. 라고. 그래서 매매를 금지하자라고 하는 입장도 있어요. 반려동물은 매매를 금지하자. 그러면은 저 충무로 쪽에 있었던 쭉 있는 그 반려동물 샵들은 그냥 전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이 대선 후보들이 실제 뭐 지난 대선에도 동물 공약이 많이 이제 나왔고 여기 이제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도가 세요. 굉장히 세더라고요. 헌법까지. 그러니까 이제 동물 보호를 헌법에 있는 우리 시민적 의무로 규정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주장을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동물주의에 대한 이제 보호 또 강화 이런 거가 이제 많은 공약들의 공통점인데 그런 이제 지금 반려동물 이렇게 이제 샵이죠. 이런 샵에 그러면 이제
의미는 뭐냐면 그 법의 이제 취지나 헌법의 그 조항을 놓쳐라는 것은 동물도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물건으로 보면 안 된다. 물건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민법 개정안이 그렇죠. 나오기도 했죠. 이제 곧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 자, 근데 그건 그렇고 그 여권에서도 반려동물 누가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 다 그 동물들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사진 했어요. 찍고 이런 이제 있고 또 이재명 후보도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그 동물에 관련된 공약들을 제시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여러 공약들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 놀이터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좀 다닐 공간들이 자꾸 없고 우리 저 카페 문제를 둘러싸고도 사회 갈등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출입 문제 둘러싸고 출입 문제.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이제 개선하는 데 초점 맞춰져 있고 아까 홍준표 후보처럼 이제 동물지에 대한 어떤 법적 그 권한을 좀 올리거나 그러니까 지위를 올리거나 아니면 동물 보호라고 하는 게 이게 특정한 동물 애호가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는 공동체와 인간적 시민적인 그런 또 미덕이고 의무고 이런 부분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통적인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죠. 네. 자,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반려동물 공개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자꾸 동물이랑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 뭐 일단 정치가 우리가 지금 혐오 산업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게 인간이 하는 짓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그래서 뭐마도 못한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이 우리나라만 해도요. 그 이 반려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을 반려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1,500만 명 정도 되세요. 그리고 가구 수로 얘기하자면 600만 가구가 넘는데 이게 정치인들한테는 또 이제 어떤 측면이 있겠어요. 표잖아요, 표. 1,500만을 땡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표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꾸 확인하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이 동물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생명에 관련된 태도잖아요. 그래서 저 마하트마 간디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나라의 그 국격은 그 동물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인 이제 그런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생명 존중하고 또 동물이 인간 중심적 세계잖아요 우리가 여기 상대적 약자지 않습니까? 약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자를 보호하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지금까지 트럼프 말고는 전부 다 반려견이나 반려묘 특히 반려견을 다 키웠다라고 해요. 왜 트럼프는 안 데려간 거예요 도대체? 그 뉴스를 보고 다행스럽다 생각한 건 동물 그 반려동물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 역시 좀 안 좋은 대통령이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구나.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다 좋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안 좋은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구나. 그렇구나. 차이원 총통도 당선에 아주 이 반려동물을 유리하게 사용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 이제 경제민주화나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합의가 이루어진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를 둘러싼 갈등은 있지만, 뭐 자원을 어떻게 할 거냐,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도죠. 국방 안보 누가 안 중요하다고 합니까? 다 방법의 차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점점 우리 정치나 우리 삶의 변화, 이런 환경 변화 속에 이제 이슈들이 좀 더 이렇게 확장되거나 변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인구층도 확장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치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또 그것이 이제 일종의 득표에 유리한 걸로 이제 작용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 그럼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제일 국민들이 알만한 정치인의 반려동물들은 뭐 최근에는 토리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강아지 토리스타그램도 있더라고요. 그 말고 문재인 대통령도 진돗개 반려견하고 반려묘 이렇게 같이 가지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근데 또 이게 이제 긍정적 효과만 있었던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북한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 새끼들 7마리인가요? 이렇게 분양한다고 올렸더니
이 시국의 개분양이라고요? 네. 뭐 이렇게 한가하다, 뭐 한심하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 공격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때 보건의료노조 이제 파업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강아지랑 놀고 있냐? 이게 이제 한가하다 이런 놀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취지였어요. 이렇게 이제 바라본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별로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런 이제 이렇게 비판이. 그게 왜냐하면은 그 강아지만 보고 있으면 그냥 한가한가요 다. 그러니까 누구는 한가해서 강아지 보고 있나?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데다가 그래서 별 영향도 없었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좀 그 비판에 직면했었죠. 맞아요. 이제 탄핵돼 가지고서는 청와대 떠나는데 9마리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방치하고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동물한 거 아니냐, 유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중 2마리는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한가하냐 이 얘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는 분들한테는 정말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는 세계라든지 이제 우리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특성, 변화한 특성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비판이죠. 네. 자, 정치인들의 개와 고양이 이야기 쭉 해봤는데 정치권에서도 반려동물에 관한 속설이 있어요. 보수주의자는 개, 진보주의자는 고양이. 이거 맞나요? 솔직히 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런 속설이 흘러다녀.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투표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고양이는 이제 진보 후보고 걔는 이제 그 보수 후보더라 이런 부분은 이제 나타난 거죠 통계적으로. 근데 이제 뭐 통계라는 게 뭘 얼마나 진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 뭐 제가 노는 사람이 그렇고 노는 그 사람들이 주로 진보 쪽에 가깝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 고양이 키우는 걸 자꾸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뭐 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흔히들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개는 충성, 그래서 보수의 가치. 그다음에 고양이는 독립적이잖아요. 굉장히 독립적이라서 그게 또 이제 자유주의자 내지는 진보주의자들의 가치와 맞닿아 있지 않냐. 또 이런 또 그럴 듯한 해석을. 저도 뭐 그런 부분 정도 생각했는데 너무 끼워 맞춘 거 아닌가? 그 물어봤나요 고양이한테? 그러니까. 그 관계죠. 이 자기와 같이 반려하는 이 반려인과 반려동물 간의 어떤 관계 문제가 있겠지. 뭐 그게 뭐 주인이 진보적이니까 고양이가 머물고 뭐 이러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죠. 오래된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가 3B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뷰티, 미녀와 또는 미남, 아름다운 사람과 그다음에 베이비, 아이. 그다음에 비스트인데 이 비스트는 여기서는 사실은 동물,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아주 예쁜 동물 이 3가지를 이용한 광고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반려인들이 딱 봤을 때, 얘 학대 혹시 갔다가 이 댕댕이를 우리 냥냥이를 혹시 그냥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 동물 전문가분들 이분들이 제일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적극적으로 정치 마케팅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 관리. 그래서 마치 뭐 생명을 존중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보이고 싶어하고 뭐 이런 부분에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아까 신변호 선생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동물 보호에 관련된 이런 법들이 이제 좀 제정되고 이런 부분 보면 분명히 아주 선거만 갖고 이용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변화하는 세상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그 부분들을 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런 혐의들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뭐냐면 자꾸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뭐 예능 방송이나 나 착해요. 그러면서 막 이미지 부분, 그러니까 소위 광고 차원에서만 자꾸 그 어떤 반려동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니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공약도 이제 뭐 세고 뭐 이런 공약 어떤 강도나 이런 부분의 경쟁보다는 실제 왜 우리가 그 반려동물과 이렇게 이제 반려잖아요. 이제 실제 왜 같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변화한 세계라든지 우리들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이 삶의 처지의 어떤 이런 그 어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자꾸 알려주고 그래서 아까도 그런 뭐 강아지랑 이렇게 논의는 걸 한가해서 그런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오해가 없도록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왜 1,500만이 그렇죠. 반려인이 되었느냐. 다 1,500만은 그럼 한가해서 반려인이 된 거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이 정치인들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에서 답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벌써 인간의 가장 두려운 적이 누구예요? 죽음, 뭐 인간이죠, 질병. 인간. 그래서 네. 그다음에 혐오범죄, 증오범죄, 예, 사람이 제일 무섭고 타인에 대한 두려움들, 혐오범죄, 증오범죄 막 있고 있으면서.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인간이잖아요. 관계적인 네네, 존재인데 네. 오히려 반려동물과 등등이 더 인간적이고 더 그리고 나도 더 동물적이고 이게 뭐냐면 인간과 이제 동물의 경계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그 의미가 없어진 현실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려인이 1,500만 원이나 늘어난 그렇죠. 사회적 맥락 네네. 그리고 반려인들의 마음 네. 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하는지 네. 그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결국은 공감?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게 바로 공감이다. 사람들의 그 네네. 처지를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역설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통령이나 네. 이렇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들이 왜 그렇게 강아지 키우고 막 그러냐. 고독하잖아요. 고독하기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그 위대한 정치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 많아요. 아, 많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우리 사람들한테 다 보편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런 걸 이제 헤아리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자꾸 이제 그 반려동물 가지고 예능하려고 하지 말고 철학해라 뭐 이렇게 이제 철학하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고 철학하라. 그렇죠. 예, 오늘 반려동물하고 사진 찍는 것만 하지 말고 네. 공감하고 철학하라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복잡 다단한 세상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공감하고 철학하라라는 마음을 담아서 2호 공감의 프란다스의 개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신장개혁 마치겠습니다.